동물보호학에 대해서 강연을 할 서울대학교 보건미술사학과 이준정 교수입니다. 한 달 전에 이명진 교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내용이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오겠다고 했는데 이명진 교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그냥 노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1984년에 83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저희 때는 이제 계열로 들어가서 84년에 보건미술사학과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이명진 교수님께서 아마 조교셨고요. 근데 20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늘 같은 선배셨는데 지금 돌아오면 20대셨는데 그리고 또 서울대 박물관 또 연구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84년 가을에 그 양양 오사기 발굴을 같이 했고요. 85년에 몽촌토성 발굴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발굴하고 이제 보고학으로 처음 이렇게 훈련받고 이럴 때 많은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동물보호학을 전공하게 된 그것도 사실은 한 공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 가을에 9월에 이제 양양 오사기 신석기 시대 유적을 발굴하면서 어떤 생계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갖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물보호학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명선 선생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85년에 몽촌토성 발굴할 때 동물뼈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85년, 6년. 네. 근데 그때 그 출토된 동물뼈를 그 당시에는 동물보호학을 전공하는 분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자료로 다뤄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40년을 그냥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사실 그 전에 발굴한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걸 인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를 많이 좀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영남대학교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또 임당 유적에서 나온 것들도 분석하고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그 몽촌토성에서 나온 거를 인지를 사실 사람들이 바꾸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 봄에 그 몽촌토성 발굴 40주년으로 다시 특별전을 하면서 예전의 유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물뼈가 꽤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걸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다시 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동물보호학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한국보호학에서 아직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또 유적에서 동물뼈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바뀌긴 했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4번에 걸쳐서 동물보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강의 주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라던가 방법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동물보호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과거 환경의 복원이라던가 과거 생계경제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물보호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가 동물 사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사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동물 사육까지의 가축화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요즘 한국보호학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어떤 의뢰, 장송의뢰 특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장송의뢰와 관련해서 또 매장된 동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매장된 그런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의례적인 그런 측면을 살펴보는 대략 이렇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개의 주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도 있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강의 주제를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너무 방법론적인 거를 많이 하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그 주제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씩 녹여내고 마지막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학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동물 유전체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의를 굳이하자면 보호학 유적에서 발굴된 동물 유체 또는 동물 유전체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동물 유체보다는 동물 유전체라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영어로 있는 faunal analysis라고 하는 faunal을 제외한 fauna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이것을 동물 유체라고 식물 유체, 동물 유체, 뭐 인간 유체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일본어에서의 유체와 한국말에서의 유체는 조금 다른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동물 유전체라는 그 표현이 우리 말에 우리 한국에서 쓰는 우리 말에서의 그 한자와의 좀 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동물 유전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체, 유전체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것을 아키오주얼로지 또는 주어아키오로지 또는 그냥 이제 동물 유전체를 분석하는 faunal analysis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물 유전체들이 이렇게 모여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거나 이제 이런 예들이 좀 있는데요. 이 고고학 작용 중에서 한국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동물 그 유전체라는 부분 또는 식물 유전체 이거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유기물 자료가 고고학 자료로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가장 좀 늦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기물 자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고고학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 석기나 토기보다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발굴을 했을 때 여기 있었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그 몽천토성의 예의 경우에도 약간 저습한 몽천토성 중에서도 저습한 환경에서는 동물 유전체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나오지 않지만 과연 그곳에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 유전체는 식물 유전체 인골과 마찬가지고 고고학 유적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발견된 가능성도 좀 적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료일까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몽천토성에 40년 전에 발굴된 임명진 교수님하고 제가 발굴될 당시에 발굴에 참여했던 당시에 발굴된 동물 유전체 같은 경우에도 연구할 사람이 없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수습은 해놨지만 40년 동안 제대로 분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잘 알려진 그 플라스크형의 그런 저장고 수혈이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알려지고 이럴 텐데 그 안에서 어떤 토기가 나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유구의 성격이라던가 몽천토성 유적 전체의 성격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동물뼈는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이 몽천토성 유적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는 이 유구 하나를 이해하는데 그다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식은 사실은 호박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동물 보호학에서 보호학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 유전체를 통해서 다른 토기나 잡기나 아니면은 무덤, 주거지 이런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그런 이른바 이제 인공물이라던가 유구 이런 것과는 달리 동물 유전체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물 보호학이 왜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자료가 다
그 배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동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 나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개인과 이제 동물이라고 딱 했을 때 어떤 게 주로 떠오르시나요? 이명희 선생님께서는 뭐 떠오르시나요? 먹는 거죠. 네, 첫 번째가 먹는 거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반려동물. 예. 원장님 지금 키우시는 동물이 있으세요? 고양이. 아, 고양이 키우시네요. 몇 마리 키우세요? 한 마리. 네, 고양이. 네. 저도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집사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가지고 자료도 사실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현대사회에서 좀 먹는 거죠. 네.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저희 첫째 고양이인데요. 이제 노트북만 키면 이제 따뜻하니까 와서 이렇게 앉아있죠. 네, 반려. 이 두 가지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짐을 나르는. 뭐 지금은 많이 희소가 됐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그 발굴을 한참 하러 다니는 사진인데, 그곳에서는 아직도 이제 충격을 농사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그 짐을 옮길 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중국 남부 지역, 운남성 이런 곳에서 이제 돼지를 사육하는 그러한 민족지 사진인데요. 굉장히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사실 동물 사육이라는 게 지금처럼 어떤 공장형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생활하고 밀접하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 이외에는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동물하고 인간이 여러 가지 관계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생활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충격을 이용한다던가 또 이렇게 사육을 한다던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복고학 유적에도 재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학의 연구 주제는 아무래도 동물보호학하면 대부분 뭐 보환경이나 아니면 생계경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과거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어떤 폭넓은 여러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동물보호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국악 유적에서 출토된 이런 동물 유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환경, 생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동물의 뼈라던가 뿌리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도구라던가 생활상의 용품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도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회 구조라던가 의례 상징성까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 자료 중에 요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툴로 사용하는 건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시면은 뭘로 만들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 하나하나가 이 멧돼지의 속옷입니다. 근데 이제 멧돼지가 이제 속옷니가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이제 위아래가 다 양쪽에 2개씩 위에 2개, 아래 2개가 있는데 이제 수컷의 특히 아래 속옷니가 굉장히 좀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툴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정말 실용적인 실용성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멧돼지를 몇 마리나 잡았어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멧돼지, 수컷 멧돼지 한 마리에서 이제 2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수십 마리를 잡아야지 이제 이걸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멧돼지를 잡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수컷 멧돼지를 잡는 게 사실은 약간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옆에 사진은 요거는 이제 대만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일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요게 이제 멧돼지의 아래 턱뼈입니다. 아래 턱뼈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금니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나가지고 어떤 의뢰라던가 이런 데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하고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먹는 대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대상,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뭐 도구라던가 이런 뭐 먹는 것이라던가 이런 대상을 삼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기를 만들 때 뭐 흙, 뭐 아니면은 뭐 나무, 물, 그 다음에 식물을 먹을 때 식물을 뭐 재배하거나 아니면 따서 먹는 이제 이런 데는 식물도 살아있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생명성이 있다는 생각은 보통 안 하게 되죠. 근데 동물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생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이 있는 것과 인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잡아서 어떻게 활용한다고 할 때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요리가 돼서 나온 거를 먹기 때문에 그냥 먹지만 돼지고기, 닭고기 이제 이렇게 먹지만 예전에는 하나하나 잡아야 됐었죠.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것을 잡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약간 다른 생명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거기에 많은 어떤 의례적인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고고학 물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연구 대상 중에서 가장 과거의 인간이 뭔가 신경도 쓰고 좀 특별히 생각하고 고고학 유적이나 유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밑에 좀 많이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고고학도 그렇고 식물 고고학, 이제 지질 고고학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환경 고고학이라는 표현을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제 대략적으로 좀 환경 고고학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뭔가 인위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환경적인 것이라는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문화적인 것보다는 과거의 환경과 관련된 요소일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외국에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한 흐름도 있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환경변화, 기후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환경에 대한 그 요인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환경보호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도 동물 보호학 그러면 이제 고환경 보건하고도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동물 유전체를 통해서 고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보호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고환경을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지질보호학이라던가 식물보호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동물보호학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동물 유전체를 통해서는 과거 환경을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고고학 유적에서 이제 출토된 동물 유전체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따라서 환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복원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뭐 사슴, 멧돼지 이런 경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굉장히 넓은 그런 어떤 환경 조건에서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단지 어떤 동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가지고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식 환경이 한정된 딱 이런 환경에서만 산다라는 그런 동물 유전체가 있을 때는 그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다지 많이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아프리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층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20층부터 1층까지 각각의 동물이 이제 어디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특정 종의 출토 요구를 가지고 그
그 고환경을 복원하는 이런 시도가 예전에는 이루어졌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에 있는 이런 동물들, 우제류라던가 이런 커다란 중소형 또는 대형 이런 포유류 종류들, 설치류 대부분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은 이동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이 유전에서 나왔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자연적으로 서식한 것인지 아니면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맞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그 내용으로 고환경 복원을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 종이라고 하더라도 개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고환경을 복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섬에 들어가면 동물이 좀 작아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동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들, 이제 고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일본, 한국, 중국 지역 전부 다 사슴하고 멧돼지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크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쪽에서 나오는 그 사슴 종류와 또 북쪽에서 좀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사슴 종류가 크기라던가 형태라든가 종류가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사슴을 이제 썰버스 니폰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학명이 이제 일본 사슴인데요. 우리가 이제 꽃사슴이라고 보통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사슴인데 공식 학명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보다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작고요. 아무래도 섬이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개체 크기가 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환경을 연구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긴 합니다. 동물보호학에서 환경보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소광폐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개 종류입니다. 굉장히 작은 조개고요. 그래서 미소하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림에 있는 뭐 1번 조개 같은 게 지름이 한 1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토양을 채취를 해서 이제 아주 미세한 채로 걸러야지만 또는 이제 워터 프로테이션 방법을 써서 물에 뜨는 것을 토대로만 이제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제 조개가 보통 이제 우리 뭐 굴이나 홍합, 바지락 이런 거는 양쪽으로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네피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말려 있는 달팽이라든가 고동 종류는 건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건폐류라고 해서 이제 미소건폐류라고 하고요. 이 미소건폐류는 바닷속에 사는 해산 미소건폐류가 있고, 그 다음에 육지에 사는 이제 육산 미소건폐류가 있는데, 해산 미소건폐류는 대부분 그 해조류에 붙어 삽니다. 그래서 해조류에 붙어 살아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산동 폐충, 부산에 있는 동산동 폐충 같은 경우에 폐충 발굴하고 나서 이제 토양을 채취를 해서 그 정교한 분석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해산 미소건폐류를 가지고 요거는 어떤 종류의 해조류에만 붙어 살던 것인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지금 해조류는 발견이 당연히 안 되겠죠. 발견이 안 되지만 그런 해조류를 사용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 영도에 있는 그 동산동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동산동 사람들이 먹었던 당시에 먹었던 그 음식물 종류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토기 안에다 놨는데 그 중에 해조류가 하나 있습니다. 해조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도저히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소건폐류를 통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 미소건폐류는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 육산 미소건폐류의 경우에는 종별로 서식 환경이 굉장히 이제 전문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의 낙엽 밑에서만 산다던가, 조금 습도가 어떤 곳에 산다던가, 어떤 그늘진 곳에 산다던가,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환경 복원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층별로 예를 들자면 뭐 폐충이라던가
아니면 뭐 폐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굴을 하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이제 워터 프로스피테이션 방법이라든가 채취를 통해서 미소광폐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종별로 출토 빈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미세한 요 유적의 환경이 습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숲에서 물가로 바뀌었다던가 이제 광활지로 바뀌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이제 영국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좀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미소광폐류에 대한 분석을 이제 안덕인 교수님께서 이제 몇 번 시도를 하신 적도 있고, 저도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정말 1mm밖에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서 동정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이 환경을 복원하는 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조금 좀 지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좀 아주 의미 있는 연구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보다는 화보 분석이라던가 이런 방법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환경 복원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다지 유용한 방법이 좀 없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이 미소광폐류 출토 분도에 대한 분석도 과거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시행하시던 곳에서 최근에는 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화법 분석, 꽃가루 분석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석으로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동물보호학에서의 고환경 분석은 조금 좀 유보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환경 복원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보호학에서 아무래도 가장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생계경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제 식생활에 대한 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이제 언제부터 인간이 동물을 먹기 시작했을까? 동물성 식료를 먹기 시작했을까?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인류 진화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요. 최근에는 뭐 기후 위기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는 육식을 좀 과도하게 하고 있죠. 사실 육식을 이렇게 만복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몇 년 되지가 않죠. 저희가 한 30, 40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육식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뭐 공장식 그런 어떤 축산 이런 것까지 발달이 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소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채식에 대한 관심, 이제 이런 부분, 채식주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물보호학하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돼서 약간 응용적인 그런 부분들도 외국에서는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이제 퍼스트 호미니라고 되어 있는 여기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인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략 한 600만 년 전부터 최근에 이제 인류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다지 많은 동물성 식료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수렵 채집 사회라고 하면 굉장히 육류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수렵이 위주가 되고 육류를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루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실 종류들, 열매를 비롯한 다양한 그런 식물, 자원을 거의 먹었고요. 그러다가 여기 300만 년 전 이제 호모 하빌리스라고 되는 데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잡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잡식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전격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곤충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불도 사용을 하고 불을 토대로 해서 요리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때부터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요 180만 년 전부터 육류 소비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과 같은 우리와 이제 호모사피엔스 단계가 돼서야 비로소 좀 육식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영어로 게더러 헌터다, 헌터 게더러가 아니라 라고 써놨는데 우리도 이제 수렵 체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수렵 체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냥꾼 집단이 커다란 대형 동물을 잡아와서 이것을 나눠서 분배해서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인류 초기의 식생활에 있어서 또 인류 초기의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문화라든가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는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뭐 인류학적인 연구라든가 고고학적인 연구가 이제 결합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뭐 환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환상이 이제 깨어지게 된 게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어떤 민족주의 자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연구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헌터게더러 수렵 체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수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00년대 뭐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인류학자들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존하는 수렵체질민을 보다 보니까 이 남성 중심의 이 수렵이 굉장히 좀 강조가 돼서 보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연구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여성 중심의 체질 그리고 여기에는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집단으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식물을 채집하면서 하는 일상적인 그런 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다른 문화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뭔가 좀 특별하고 그러한 이벤트를 좀 중심으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이런 동물 사냥 그리고 동물 사냥은 어떤 중요한 위험도 위험하기도 하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앞뒤로 어떤 의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런 선교사라든가 인력자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서양인이 그 현지인들의 무슨 여성들의 문화라든가 여성들의 생활을 제대로 연구해서 하거나 같이 다니기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그런 생활들을 보다 보니까 인류학적으로 그 사냥이 좀 강조가 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봐도 동물뼈가 같은 유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초기의 역사를 봐도 보면은 동물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식물은 또 나오지 않고요. 식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동물을 잡아먹고 나면 뼈까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뼈는 남겨집니다. 그리고 뼈는 그나마 좀 오래 살아남는데 식물은 사실은 거의 다 우리가 채취한 건 다 먹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인 인류학적인 이런 어떤 바이어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헌터게더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그 이른바 우리가 수렵 채집인이라고 알고 있던 그런 채집 경제에서 식물성 식량의 비중이 60,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더운 곳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식물성 식량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 대신에 동물성 식량은 전체 비중에서는 높지는 않지만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좀 중요한 공급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냥이라는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 특히 구석기 시대는
굉장히 동물 사냥을 위주로 해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복학자들이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동물성 식료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는가 초기에인데요. 대부분 지금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석기 시대 또는 인류의 초기 역사를 생각하면 주로 보통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죠. 털 매모스 이런 그 유전체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직접 맞닥뜨려서 잡고 해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인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 중심의 어떤 용맹한 뭐 수렵이 뭐지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렵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또 이렇게 거대한 큰 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고기는 필요해요. 네. 특히 신선한 고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서 올해 연구된 결과를 보면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직접 맞닥뜨리기보다는 이렇게 몰아서 직접 맞닥뜨려서 그런 위험성을 감수를 하는 것보다는 맞닥뜨리지 않고 이제 몰아서 사냥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hunters or scavengers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서구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좀 논의가 되던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좀 유명한 그 저서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스카벤저라는 게 뭐죠? 이게 참 번역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스카벤저. 그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스카벤저 동물이 뭔가요? 스카벤저가 딱 떠오르는 하이에나죠. 예. 그 라이언 킹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스카벤저를 하는 그 하이에나들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하죠? 스카벤저는 직접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동물이 사냥을 해서 먹고 남은 거를 가서 먹거나 아니면 사냥해서 먹고 있는 거를 쫓아내는 거죠. 무리로 가갖고 사자가 영양을 잡아서 먹고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가서 먹으면 이제 남는 게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제 무리로 가갖고 사자를 쫓아내서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스카벤저라고 하는데 인류도 처음에는 사실 이런 스카벤저였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에 스카벤징 앤 휴먼 이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좀 인류가 초반에 이랬다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먹고 남은 거를 뭐 새도 와서 먹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인간도 와서 먹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미약한 그런 존재였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밝혀졌고요.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호모 이렉투스 180년 전에 호모 이렉투스부터 불을 이용한 조리라던가 이제 본격적인 육류 소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호모 이렉투스 단계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주먹도끼 그 핸덱스하고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도구라던가 불이라던가 또 인류의 진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획기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수렵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그다지 많은 육류 소비를 하지도 않았고 하더라도 어떤 스카벤징 다시 말해서 그 신선한 고기를 먹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1980년대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루이스 빅포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많이 초기 인류가 헌터였느냐 스카벤저였느냐라는 논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결국 어떻게 밝히게 됐는가? 동물 결국 고고학을 통해서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루이스 빅포드 같은 경우에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본즈라는 책이 있어요. 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물 뼈를 통해서 이걸 밝히게 됐는데 이 동물 뼈에 보면 이제 흔적이 있는데요. 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석기죠. 이제 석기를 사용해서 뼈에서 살점을 떼어내기 위해서 남은 거를 컷마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이빨 자국이 이제 동물 노잉 마크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구별이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석기를 사용한 컷마크는
당연히 이렇게 좀 V자로 날카롭게 남아있고, 동물뼈의 이빨 자국은 단면이 약간 U자로 좀 부드럽게 남아있고, 이 턱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실험보고학이라던가 민족지 보고학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로 보고학자들이 자료를 모으고 초기 인류, 이제 아프리카에서 주로 나오는 초기 인류와 관련된 동물뼈들을 보고 이 밑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동물뼈에 V자 마크가 먼저 나오고 U자 마크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U자 마크가 있는 위에 V자 마크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컷 마크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 동물의 이빨 자국이 나온 건 인간이 먼저 사냥을 해서 먹고 난 다음에 다른 동물들이 가서 이걸 먹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초기 인류가 남긴 동물뼈에 보면은 동물의 이빨 자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석기 자국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육식동물이 먼저 사냥을 해서 먹고 그 이후에 가서 사람들이 석기로 남은 고기를 좀 긁어 먹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물뼈에 나타난 이런 흔적에 대한 어떤 미세한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밝히는 이런 부분들이 동물보고학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동물보고학의 역사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이스 빈포드 같은 이런 유명한 전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굳이 동물학자, 동물보고학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 다 달려들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싸우기도 했어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좀 중요한 학사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동물 유전체를 통해서 과거 사람들의 이제 생계 경제, 이런 고경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런 오래된 600만 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뭐 90% 이상을 대부분 이제 사냥과 어업 이런 채식 경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동물 자원을 이제 사냥하고 어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축화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가축을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사냥하고 어업하고 이제 이런 건 그냥 그 부분만 무엇을 먹었나만 생각을 하지만 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특히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했느냐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사회 구조라던가 이동 방식이라던가 주거지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 자원의 이용 방식이라던가 이거를 실제로 해체하고 가공하고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또 유적을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 아마 한정행위 장소라던가 집중적으로 이제 거주한 곳이라던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유적의 기능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렵채집 경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목축 경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커다란 차원의 하나하나의 식생활을 넘어서서 경제 체질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사냥 어로이든 아니면 이렇게 뭐 목축 경제 나중에 이제 국가 단계가 되더라도 이런 동물을 희생을 하고 의뢰를 하는 이런 양상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 동물 희생 의뢰 양상을 보면 뭐 무덤에 보면 뭐 말 한마디를 이제 묻는다던가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의 무덤에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 의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뭐 결혼식을 한다던가 장례식을 한다던가 하다못해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연구원에서 어떤 시무식을 한다던가 꼭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뭘 드실 때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자 우리 이제 뭐 시무식 합시다 이러시면서 어디 가서 그냥 샐러드 드시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큰일 나시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술하고 고기입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보건 자료로 보면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육을 가지고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기는 그 사냥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또 이제 가축사육과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이런 생산 경제, 농경과 목축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의례랑 연결이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생계경제 플러스 정치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징이라던가 희생이라던가 이런 식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기회에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영양소를 또 공급하는 그런 생계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양상들을 동물유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동물보호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제가 이 페이지에 설명한 이러한 주제들에 대부분 다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물 자원을 우리는 그냥 뭐 사슴을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먹는다, 이제 사슴을 먹었나 멧돼지를 먹었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만 보통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획득을 하고 또 도살을 하고 운반도 하고 또 조리도 하고 때에 따라서 저장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를,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 이제 또 어떻게 고고학 증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실제로 현지 관찰한 그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흉노 무덤 이제 발굴을 이제 몽골 쪽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흉노 무덤에서 보면 동물 유전체가 많이 나옵니다. 말, 양, 소, 이제 굉장히 다량으로 같이 좀 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연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몽골에 몇번 국립박물관 팀이랑 같이 가서 제 발굴도 참여를 하고 이제 같이 좀 연구를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몽골은 아무래도 이제 울란바토르 도시를 벗어나면은 정말 그냥 길도 없는 곳을 이제 허업을 하는 몇 시간을 가가지고 이제 택시고 발굴도 하고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공급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몽골의 그 국립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회과학 소속의 고고학 연구소에 계신 분들 보면은 어린 시절을 그냥 이런 목축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지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가서 그냥 양을 한 마리 사갖고 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제 조리를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동대고고하고 이제 세계경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고 여기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 양을 한 마리를 이제 도살을 해서 이제 껍질까지 다 벗긴 상태로 이제 고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도살하고 계시는 분이 사회과학원의 이제 고고학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대학을 졸업하셨는데도 20대 초반이세요. 네, 그런데 한 15살, 16살까지 이제 이런 이동하는 그런 목축 사회에서 했고 가족들하고 항상 이런 걸 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요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주머니 칼, 요만한 조그만 칼 가지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 관절과 관절 사이를 넣어서 다 절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뼈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한국에 가져와서 연구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기를 다 발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끓이고 이래서 완전히 이제 깨끗한 뼈로 만들고 울란바토르로 와서 이런 검역을 다 맞춰가지고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발굴한 유물을 가지고 오시는 그 컨테이너에 이걸 같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제가 좀 하겠다 해서 허락을 양쪽에 다 가져왔는데 이게 뭐 한 15년 전인데 인천 공항에서 걸렸어요.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압수를 당하고 국립박물관 측에서 연구자료라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거를 현지에서 이제 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컷마크 있죠. 컷마크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관절과 관절 사이를 집어넣고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컷마크가 저도 그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 20년 넘게 뭐 100개가 넘는 유적에서 나온 이제 동물뼈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컷마크 찾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컷마크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한반도의 유적에서 컷마크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석기 시대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석기를 가지고 좀 거칠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컷마크가 잘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재밌는 걸 봤는데요. 여기 그냥 초원지대였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마른 나무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싸서 불을 지피고요. 여기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주변에서 돌덩어리를 구에다가 이 모닥불에다 돌을 하나씩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무슨 우유통, 아주 옛날에 그런 우유통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많이는 안 가져왔는데 이 고기를 한 겹 깔고 이 달궈진 돌을 한 겹 깔고 고기 한 겹 깔고 돌 한 겹 깔고 이렇게 하더니 여기를 밀폐를 해서 이 모닥불 위에 그냥 오래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나마 감자하고 당근을 좀 구해와서 좀 넣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 나무들이 다 이제 없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조리법 찜이죠. 네, 맞습니다. 찜이에요. 혹시 한국의 한반도의 유적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랑 관련된 유구라던가 이런 게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모산이셨어. 네, 맞습니다. 모산이 유명수하고 저하고 84년, 85년에 저희 발굴하면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이유를 몰랐죠. 무덤인가 뭔가도 하고. 근데 이제 큰 돌이 나오면 막 적석유도 들면 초롱에 나와서 무슨 소갈성 유구다 뭐 이런 이름도 붙이고 그랬는데 집성유구라고 요새 많이 들리죠. 신석기 시대 보면은 집성유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집성유구가 뭘까? 뭐 이제 무덤이라는 설도 예전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조리하는 시설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 돌을 달궈서 사용하는 그런 조리법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건 유적에도 많고 그리고 민족지 자료도 많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스톤 보일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돌을 달궈서 이 달궈진 돌에 의해서 요리를 해놓던데요. 이 돌이 달궈진 것은 열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그 모닥불에다가 고기를 그대로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렇게 태운 그 쌓아놓은 모닥불에다가 고기를 직접 넣는다. 타죠. 이 온도 조절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돌을 달궈서 이 돌을 어떤 집성유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넣어서 직접 했던 그런 흔적이 발견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돌을 사용해서 간접적인 열을 이용한 건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 위에다가 직접 한 것보다 민족지하나 이런 데 이제 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덮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약간의 찜해, 지금처럼 수준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찜의 형태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요리가 되는 중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집성유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페트병과 담배갑과 양의 갈비뼈 몇 개와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달궈진 그런 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먹고 나면 이제 흔적을 버리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유적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집성유구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어떤 통에 넣기라든가 그 자체에서 조리를 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해인가 2년 뒤에 이제 문고를 갔더니
딱 2년은 아니에요. 한 3, 4년 뒤에 다시 몽골을 갔더니 이제 몽골이 또 이제 좀 발달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관광지 같은 것들이 생겨서 저희들을 이제 이제 한국에서 간 팀을 어딘가 좀 근사한 곳에 데려가 주더라고요.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특별한 요리라고 대접을 해주는데 이건 뭐 같으세요? 네, 염소인데 네, 여기가 꼬리고요. 네, 여기가 이제 머리가 있던 부분이고 다리 4개가 있던 부분을 이제 잘라내면서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는 부분인데 자, 이런 염소를 한 마리를 통으로 갖다 놓고 여기를 배를 짠 다음에 여기서 꺼내는데 놀랍게 달궈진 돌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물어봤죠. 이제 또 통역을 한 분한테 부탁해서 이 조리 한 분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냐 물어봤더니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곳으로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걸 다 빼낸 다음에 고기만 또 이제 고기와 이제 뭐 내장과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집어넣고 채소도 좀 집어넣고 달걀 돌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조리가 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스톤 보일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톤 보일링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과연 어떻게 획득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하고 또 이제 이거 어떻게 분배를 하고 동물을 사육을 하면 바로 이제 옆에서 조리를 할 수 있지만 사냥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운반하는 게 오거든요. 이런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석기 시대 집성 유구 같은 이런 유구라던가 유적이라던가 유물 이런 상황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상으로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사실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해 또는 유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육류도 사실은 보존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몽골에서 봤던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남의 집에도 자꾸 들락날락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게르를 이제 약간 그 통풍에서 열어놨는데 이제 고기들을 이렇게 말리고 있고 이제 치즈를 말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메리카 주민들이 여러분들 요즘에도 뭐 알래스카라든가 뭐 이제 그 시애틀 이제 요런 지역에 가면 훈제 연어가 있죠. 그래서 훈제 연어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제 연어 이제 연어를 훈제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건조라든가 염장이라든가 훈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또 보존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된 사실 유구라든가 시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배인데요.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신석기 시대에 폐충에서 나오는 동물뼈들을 보면 이 뼈들이 다 이제 사지골입니다. 이제 사지골인데 인간은 사실은 상체가 좀 더 빈약하죠. 저는 동물보호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동물뼈를 이제 연구를 하고 동물뼈를 이제 오랫동안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배우고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동물뼈를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그러지 않아도 수습된 거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분석을 하러 다니다가 그 동물뼈 하는데 인골도 좀 하지 이제 어떤 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좀 인골은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도 좀 봐달라고 이러셔서 이제 그 동물 이제 한번 가서 처음에 봤는데 인골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수업 시간에 고민했지만 제대로 제가 좀 분석을 해야지 또는 비교를 좀 해야지라고 봤는데 동물뼈를 보다가 인골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뼈가 이렇게 수습이 돼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뼈를 보면서 이 뼈가 뭐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런 뼈가 이렇게 작고 빈약한 뼈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딘가 꽉뼈였어요. 동물은 사지동물이고 이제 네 발로 걷다 보니까 앞다리 요 위아래와 그 다음에 뒷다리 위아래가 길이랑 굵기랑 이렇게 비슷해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리는 굉장히 길고 두껍고 팔이 굉장히 얇고 이제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작은 뼈가 뭐지 그러니까 사람의 팔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물, 사지동물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 인간이 오히려 굉장히 좀 뭔가 기형적으로 좀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동물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윗팔뼈, 아랫팔뼈, 이제 상완골, 그다음에 뭐 척골, 요골, 그다음에 대퇴골,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개가 보면 크기라든가 두께가 다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 다 가운데가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파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뒀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파쇄가 됐을 수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파손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양을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는데 고기를 다 먹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몽골의 연구자들이 이 다리뼈를 중간에 파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라고 해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자,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냈더라고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요새는 닭을 그렇게 안 먹지만 예전에 통닭 먹고 이럴 때 닭 이제 보면 그 다리 이렇게 빨아 드시죠. 그럼 굉장히 단맛이 나고 굉장히 그런 게 뭐죠? 색깔이 빨갛네. 네네, 골수입니다. 골수. 골수고요. 결국은 여기 있네요. 골수 채취라고. 네, 골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영양소예요. 네, 그래서 이 몽골의 연구자들도 이 골수는 먹어야 된다. 고기를 다 먹고 이거를 깨가지고 그 자리에서 빨아 먹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그 장면을 찍고 나중에 이렇게 몽골에 갔더니 이 골수만 가지고 요리를 한 것도 대접이 돼요. 이 골수는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라든가 요즘 이제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고단백이고 이제 이래서 이 골수를 수렵 채집도 그렇고 이렇게 노출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알고 있어서 넘기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분배라는 항목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민족지 자료를 보면 수렵 채집인들도 그렇고 육축을 하는 경우에도 이 골수를 누가 먹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골수를 여러분들 이제 대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집에 이제 임산부도 있고 여러 이런 할 때 누구에게 드리시겠어요? 누구에게 이거를 분배하시고? 천리하는 식목. 식목. 왜 그러시겠어요? 알아서 먹는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수렵 채집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냥꾼 집단이 이걸 누구에게 분배할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지 자료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족지 자료를 보면 사냥꾼들이 사냥터에서 사냥하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우리끼리 먹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있는지 존재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노인들에게 드리는 경우,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 또 임신부에게 주는 경우 이게 문화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분배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적에서는 이렇게 파쇄근으로 나타나지만 분명히 골수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가 고박 자료로 가지고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분배가 됐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